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 수능 보시느라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 잘 본 학생도 있고, 못 본 학생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최선을 다한 것은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부분이었던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결과에 어느 정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알았지? 물론, 잘 본 게 좋죠. 솔직히 얘기하면. 그지? 그런데 이미 시험지는 다 제출됐고, 이미 결과는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위로의 말씀, 잘 보지 못한 학생들은 좀 위로의 말씀 드리고, 잘 본 학생들은 축하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해설 강의를 선생님이 찍을 건데, 이 해설 강의는 아마도 올해 수능을 보고서 이제 대학교를 갈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닐 것 같고, 앞으로 다시 한번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고3에 올라가야 될 학생들을 위해서 이 해설 강의가 촬영이 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총평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등급 컷이 좀 잘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9월 모의고사가 조금은 셌죠. 그죠? 이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등급 컷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특히 1등급 컷 같은 경우는 현재 선생님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은 아직 등급 컷이 확실하게 나온 시점이 아니라서 예상 등급 컷 기준으로 한 47에서 뭐 어떤 사이트에서 한 48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등급컷이 좀 많이 높죠.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 봤을 때는 9월 모의고사는 2페이지나 3페이지에서도 신용의 문제라든가 여러분들을 골탕 먹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이런 느낌이라면, 이번 수능 문제는 여러분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 춘식이의 풀커리를 잘 따라왔다면 1, 2, 3페이지는 거의 걸릴 거 없이 쫙 풀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걸릴 게 없는 문제이면서도 1, 2, 3페이지까지 그다지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분들 결국 이번 수능 시험에서의 핵심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4페이지에 진입하는 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같은 실력이라면 4페이지 진입한 순간 4문제 남았잖아? 그때까지 남은 시간을 딱 봤을 때 그 남은 시간이 많이 확보된 학생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득점을 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때 시간이 좀 촉박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번 수능도 거의 4페이지 몰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런데 1, 2, 3페이지에서 중간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서 4페이지까지 어려우면 이건 이제 어려운 난이도가 되는 건데, 이번 수능이 등급컷이 좀 높게 나오는 이유는 1, 2, 3페이지가 수월했고 4페이지에서만 변별을 주는 이런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조금은 등급컷이 높게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이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실제 수능보다 어렵게 공부해야 된다. 우리는 모래주머니 효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생님 식센모라든가 선생님 파이널 테크트리 혹은 솔텍 개념 테크트리 이런 것들을 수강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모래주머니 효과가 무엇인지를 아마 느꼈을 거고, 그걸 충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따라온 학생들은 뭔가 식센모 보는 느낌인데, 식센모 같은데 오늘따라 식센모가 상당히 족밥이네. 오늘따라 식센모가 굉장히 수월하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가볍게 풀고 나왔으면 아마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시험장에 가서 내 실력 발휘를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느낌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거기서 가볍게 점검하는 느낌으로 풀고 나오는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봐야 성적이 잘 나오는 거거든. 내가 공부한 것들, 나의 실력을 여기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는 느낌으로 시험을 봐야 점수가 잘 나오지, 내가 여기서 실력 발휘를 할 거야, 운 좋게 맞출 거야, 이런 느낌을 하면 점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모래주머니 효과가 중요하다는 거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보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앞으로 지구학을 선택해서 공부해야 될 학생들도 앞으로 선생님 커리를 따라가면서 다소 무거운 내용이라든가 다소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 이것까지 해야 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고요.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게 공부하는 것이 수능에서는 내 실력을 고스란히 점검해서 확인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시험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선생님 믿고서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자, 서두가 좀 길긴 했는데, 자, 1번부터 해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심층순환 문제인데 자료 독특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지금 봤을 때 요렇게 올라가고 있는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게 표층수죠. 요게 표층수.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이거.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침강이 일어나고 다시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요게 바로 수계, 바로 심층수입니다. 그 심층수. 그리고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아마 느꼈을 텐데 요 기억이 뭐가 형성되는 곳? 북극의 그린란드 해역 근처에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요 기역에만 동그라미 쳤지만 여기 지점이나 여기 지점이 바로 북대서양 심층수가 만들어지는 지점이다. 그치? 그래서 여기가 북대서양 심층수입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알고 있죠? 여기는 남극의 외대래 근처에서, 그치? 남극 저충수가 형성되는 곳.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쌤이 수업 때도 강조했지만 보통 이러한 그림이 나올 때는 중충수가 침강되는 해역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저충수가 침강되는 곳이다. 이렇게 바로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지? 자, 선택 가볼게요. A는 표층해류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얘는 표층해류, 얘가 표층해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심층해류가 되겠지. 이 문제에서는 표층해류, 심층해류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 그 다음에 기역에서 침강한 해수는 주로 북쪽으로 이동하냐를 물어봤는데 기역에서 침강한 이 해수는 북대서양 심층수기 때문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주로 이동합니다. 틀렸어요. 니은에서 해수가 침강하여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하냐를 물어봤는데 여기서 침강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교과과정 내용이죠. 우리가 심해층에는 은근히 산소가 많다. 심해층에 산소가 많은 이유는 바로 극지방에서 침강한 해수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 산소를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 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심해층에 산소를 공급한다. 맞는 선지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자, 우리 내우 나왔네요. 자, 내우 나오면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저군 단계, 성숙 단계, 소멸 단계가 나오게 되죠. 자, 지금 봤더니 가 같은 경우는 주로 하강기류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얘가 무슨 단계? 소멸 단계. 됐지? 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상승기류가 나타나는 구간이 있고 여기는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구간이 있으니까 상승기류와 하강기류가 공존한다. 여기가 바로 성숙 단계고 이 성숙 단계가 가장 단위 시간 동안 강수량도 많고요. 그 다음에 천둥, 번개 이런 것들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주로 상승기류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무슨 단계? 저군 단계에 해당이 된다. 그지? 내외의 발달 단계 순서는 저군, 성숙, 소멸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는 다, 나, 가의 순서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저군 단계에서는 강수가 거의 없다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강수가 거의 없어요. 그지? 거의 없어. 됐지? 그리고 소멸 단계 같은 경우는 강수가 있긴 있습니다. 강수가 있긴 있지만 이 소멸 단계는 성숙 단계에 비해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적다. 약한 비가 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숙 단계는 강수가 가장 많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두시면 되겠지. 됐죠? 자, 기억선지 갑니다. 가는 저군 단계냐? 가는 얘들아 소멸 단계이기 때문에 틀린 선지. 번개 발생 빈도를 물어봤는데 천둥, 번개, 돌풍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기상현상은 성숙 단계에서 나타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낫다? 맞는 거. 강수량은 나가 다보다 많다? 자,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된다.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딱 정확하게 풀고서 넘어가야 돼. 알았지?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림은 위도에 따른 연평균 강수량과 증발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 알고 있겠지만 이쪽 적도 쪽에서는 적도 저압대, 그지? 30도 근처는 중위도 고압대, 그지? 그 다음에 60도 근처는 다시 고위도 저압대. 다른 말로 쌤이 한대 전선대라고 한다 그랬어. 그지? 그래서 대기대 순환에서 극에서부터 적도로 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극고압대니까 고기압. 그 다음에 고위도 저압대, 한대 전선대 저기압. 그 다음에 중위도 고압대 고기압. 그 다음에 저위도 저압대 저기압. 그래서 고저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압대가 발달한 곳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저압대가 발달한 곳은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지금 이 저압대 근처에서 내려가 있는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올라가 있는 요걸 봤을 때 저압대는 증발량보다 강수량이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요 실선이 강수량이 되고 요 점선이 증발량이 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지? 바로 가볼게요.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은 A가 B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증발량 빼기 강수량은 우리가 고압대일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A는 저압대, 그 다음에 B는 고압대니까 B가 더 값이 커야 되겠지. 따라서 A가 B보다 작다? 맞았어. 자, 니은 선지. A 해역에 남극순환류가 흐르냐를 물어봤는데 남극순환류는 무슨 풍?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입니다. 자, 그래서 A 해역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쯤이니까 여기는 바로 30에서 60도 사이 바로 편서풍의 영역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겠죠.
게다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지금 남반부 쪽에서 해당이 돼야 되는 거야. 알았지? 남극순환류는 북반부에서 흐르는 표충해류가 아니라 남반부에서 흐르는 표충해류야.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 구간, 여기 30에서 60 사이 여기 구간에서 남극순환류가 흐른다 그러면 이건 틀린 거야. 이게 북반부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는 남반부 쪽이기 때문에 맞는 거. 니극선지 C에서는 대기대순환에 직접순환이 나타난다. 자, 우리가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직접순환. 그 다음에 페렐 순환은 간접순환에 해당이 되죠. 그럼 C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바로 30에서 60도 사이 바로 무슨 순환? 페렐 순환의 영역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순환이 된다? 간접순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직접순환이 아니라 간접순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겠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기억,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탐구 과정 문제가 될 텐데 여기서 지점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퇴적암, 퇴적 지층을 비유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 원과정에서 쌓았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휘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습곡을 얘기하는 거죠. 습곡. 습곡 작용이 나타났어. 근데 습곡 중에서 위로 볼록 올라간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러지? 배사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문제에서 이 과정은 바로 습곡 중에서 배사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 이 자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해수면 위로 땅이 노출이 돼서, 그치? 육지 위로 땅이 노출이 돼서 침식을 받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점토를 다시 얹혀놨다는 얘기는 다시 퇴적층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부정합은 우리가 부정합 면을 경계로 위쪽과 아래쪽이 나란하지 않은 부정합, 바로 무슨 부정합? 경사 부정합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바로 판단이 됐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됐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경사 부정합과 평행 부정합의 차이점은 부정합이 형성되기 이전에 습곡작용, 즉 조산운동을 받게 되면 우리가 경사 부정합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하면서 기억선지 갑니다. 경사 부정합은 기억에 해당되느냐? 자, 당연히 맞죠. 투에서 배사구조의 형태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여기는 위로 볼록 올라간 부분이라서 배사구조의 형태입니다. 다는 지층의 침식 과정에 해당된다? 그렇죠. 지점토를 칼로 이렇게 딱 자르는 이 과정은 우리가 실제로는 이렇게 바로 침식을 받지는 않겠지만 바로 그냥 쫙 날아가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침식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죠. 됐지? 아주 쉬운 문제였어요. 그네드가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 우리 마그마 생성 과정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는 어려운 문제로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항상 문제에서 나오는 단골 소재죠. 그지? 그래서 아마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가볍게 풀고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일단 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가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요인 곡선을 나타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니은을 보게 되면 요 곡선이 뭐죠? 요게 물을 포함하지 않은, 그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요인 곡선. 그지? 그 다음 요건 뭘 얘기하는 거지? 점선은 우리 많이 했잖아. 얘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요인곡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원리가 우리가 배우는 교과 과정에서는 섭입대가 들어가면서 섭입대에서 바로 물이 빠져나와. 그지? 섭입하는 판에서 물이 빠져나와서 멘틀에, 즉 연약권에다가 물을 공급하면 여기서 용인점이 하강하여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됐고요. 그 다음 기억은 뭘 얘기하는 거야? 섭입대에서 만들어진 현무암질 마그마가 위로 올라가다가 대륙 지각의 하부를 녹이게 되면 여기서 유문암질 마그마나 혹은 우리가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여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얘가 바로 유문암질 마그마 혹은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요. 혹시 몰라서 자,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이 강의를 듣는 학생도 있을 테니까 요거는 바로 뭐를 얘기하는 거야? 물을 포함한 거라 그랬어? 물을 포함하지 않은 거라 그랬어? 얘도 물을 포함한 거야. 알았지? 우리가 섭입하는 판에서만 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함수강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대륙 지각에도 물을 포함한 함수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을 포함한 화강암의 요인곡선 혹은 유문암의 요인곡선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주로 이제 화강암의 요인곡선으로 많이 표현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은 SiO2 함량이 이쪽으로 갈수록 많아지니까 문제 조건에 의해서 SiO2 함량이 많은 쪽으로 갈수록 당연히 산성 마그마니까 얘가 유문암질 마그마. 그지? 얘가 바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온도가 위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얘기는 마그마 상태일 때 온도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문암질 마그마보다 더 높다 그랬어요. 요거 갖다 풀어도 상관은 없죠. 됐지? 자, 그럼 얘들아 매치를 시키면 A는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얘는 뭐와 관계가 있겠습니까? 얘는 니은 과정이 되겠고요. 얘는 유문암질 마그마니까 얘는 기억 과정이 된다. 요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기억 선지 볼게요.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는 기억이 니은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는데 자, 사실 이 문제는 그래프를 보지 않아도
마그마 상태일 때의 온도가 현만질 마그마가 더 높고 상식적으로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바로 외우고 있잖아. 그럼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도 기역보다 니은이 더 높겠지, 그지?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맞는 선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얘가 이 지점에서 봤을 때, 이 지점 봤을 때 온도가 증가해서 여기가 이제 용인곡선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 어딘가가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깊이에서.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 깊이가 다 따진다면, 용인점은 이렇게 하강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바로 용인점과 땅의 온도, 암석의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으로 여기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대략 볼 수가 있다. 알았지? 이거는 깊이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지? 근데 만약에 쌤, 요 정도 깊이면 어떻습니까? 요 정도 깊이라고 한다면 이 깊이에서는 여기쯤이 마그마가 생성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응? 그래서 여기가 마그마가 생성되는 온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로 따지던 어쨌든 이쪽보다는 이쪽이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역이 니은보다 낮다. 맞는 거. 자, 니은 선지. 비가 분출하여 굳으면 주로 현무암이 되냐를 물어봤는데 비가 분출하여 굳으면 주로 유문암이 되겠지. 땅속에서 천천히 식으면 심성암이니까 화강암이 되는 거고. 알았지? 우리 연습 많이 했던 겁니다. 현무암 무조건 틀렸어. 됐지? 디귿 선지. 섭입대에서 A는 주로 기역에 의해 생성되냐를 물어봤는데 섭입대에서 A는 자, 요걸 얘기하는 거지. 요거는 기역에 의한 게 아니라 니은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다.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기역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음양 측식번과 우리 판구조론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딱 보니까 여기 판의 경계가 있어. 그치? 판의 경계가 있는데 요 자료를 봤더니 P2와 P3 사이, 요 P2와 P3 사이에 판의 경계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 판의 경계가 있는 거고 여기 사이를 봤더니 음파의 항목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뭐 사실 우리가 음파의 속도가 문제에서 1500m/s라고 제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깊이인지를 계산해 봐도 좋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 뭐하러 거기까지 가니? 이 정도면은 굉장히 깊은 곳이야. 그지? 수심이 깊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있다? 해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해구가 있으려면 6000m 이상, 알겠지? 수심이 6000m 이상이 될 때 우리는 해구가 있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지? 그래서 여기는 해구가 있는 거다. 그럼 여기에 판의 경계 해구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뭐가 된다? 수렴 경계 중에서 바로 섭입형 경계에 해당이 된다는 걸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야. 자, 근데 어떤 판의 밀도가 더 크고 작은지를 지금 맞추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아마도 이쪽에 대륙이 있으니까 이쪽 판의 밀도가 더 작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 키는 요 화산섬의 배치를 보는 거야. 자, 여기는 일단 수렴 경계 중에서 섭입형이야. 그럼 여기는 차가운 풀름이 하강하면 하강했지 뜨거운 풀름이 상승한 곳은 아니잖아. 연습 많이 했지,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는 열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섬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지금 판의 경계, 해구와 나란하게 화산섬들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 춘씨가 맨날 얘기했던 요거는 바로 호상열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호상열도. 그지? 그럼 판이 자,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밑으로 섭입해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산활동이라든가 진원의 깊이, 진원 이런 것들은 밀도가 작은 판 쪽에서 내가 나타난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렇게 여기 부분을 요렇게 단면으로 그린다라고 한다면 밀도가 큰 판이 작은 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요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지각 변동은 밀도가 작은 판 위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여기에 호상열도가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요런 자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B쪽에 있는 판이 A쪽에 있는 판보다 어떻다? 밀도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선지 가볼게요. 수심은 P2가 P3보다 깊냐라고 했는데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자 그래도 식을 한번 써볼까요? 2분의 1 VT였어. 이때 T가 뭐였죠? 음파의 왕복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음파의 왕복 시간과 수심은 무슨 관계? 비례관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2는 지금 여기 있죠. 그 다음에 P3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P3가 P2보다 음파의 왕복 시간이 더 깁니다. 따라서 P3가 수심이 더 깊다. 됐죠? 자, 기역선지, 요는 틀린 선지. AB 구간에 수렴형 경계가 있다. 맞습니다. 수렴 경계 중에서도 섭입형 경계가 되는 거예요. 디귿선지. 판의 밀도는 P1이 속한 판이 P4가 속한 판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P4가 속한 판이 밀도가 더 큰 거죠. 그래서 P1이 속한 판이 P4가 속한 판보다 작다. 맞는 선지가 된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능에서 1, 2, 3페이지는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고 배운 대로 정확하게만 풀면 거의 틀린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실은. 알겠지?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우리 정체전선, 장마전선 문제가 나왔네요. 자, 가하고 나는 문제 조건에서 같은 시각이라고 했어요. 같은 시각이니까 여기는 요게 바로 뭐예요? 장마전선이고 우리가 장마전선은 일종의 뭐다? 정체전선이라고 했어. 폐색전선하고는 다른 거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정체전선을 여기다가 우리 한반도 쪽에서 대략적으로 비슷하게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됐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 다음 문제 조건을 보게 되면은 얘는 뭐라고 돼 있어? 적유형상이라고 돼 있지? 나는 적유형상이다. 적유형상은 우리가 정리하자면 낮과 밤 상관없이 관측이 가능하고요. 적유형상에서는 밝은 색, 흰색으로 보일수록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가 높아서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외선 복사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거야? 적게 방출하는 거야? 적게 방출한다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됐지? 자, 선지 가볼게요. 가에서 폐색 전선이 나타난다. 말도 안 돼. 정체전선이지. 그지? 니은 선지.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기역 영역이 니은 영역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요거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잖아. 적영상이니까 기역이 더 어둡게 보여. 니은이 더 밝게 보여. 그럼 니은이 더 밝게 보이니까 니은이 구름의 최상부의 높이가 높고 그 다음에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더 낮은 거지. 그지? 그래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는 기역 영역이 니은 영역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기역이 어두우니까 니은보다 높다. 맞는 거. 자, 디귿선지. A 지점의 지상에는 주로 부풍 계열의 바람이 분야를 물어봤는데 내가 뭐라 그랬어? 정체전선의 남쪽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기 때문에 남풍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불고 정체전선의 북쪽은 오호츠크의 고기압,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북풍 계열의 바람이 주로 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방법은 여기 H라고 있는 요게 아마도 북태평양 고기압이 될 거야. 요게 북태평양 고기압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히 판단하는 방법은 고기압에서 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나간다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 A 지점은 주로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우리 연습 많이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A 지점의 지상에서는 주로 북풍 계열의 바람이 아니고 남풍 계열의 바람이 되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됐지? 자,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자, 지질시대 문제입니다. 암기만 잘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을 만한 문제. 이 문제는 그냥 선지 읽어가면서 내가 분석해 주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 A에 생성된 지층에서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 발견된다.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얘들아 다세포 생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원생 누대 때 처음으로 출현하죠. 참고로 얘기한다면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원생 누대 때 출현하지만 원생 누대의 시작과 함께 출현하는 것은 아니고 원생 누대 후반부에 주로 출현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A에서 생성된 지층이라고 했으니까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여기서 출현했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서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했네. 그럼 이 A는 당연히 에디아카 동물군 화석이 발견된다가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죠. 참고로 여기다가 얘기를 하자면 최초의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는 것은 원생 누대가 되는 거고요. 원생 누대.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최초의 육상식물이 출현하는 거니까 요거는 고생대 중기. 내가 기까지 외우라고 그랬어요. 실루리아기. 알았지? 요거는 잘 나오는 거니까 내가 기까지 외우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얘는 고생대 중기 정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선지는 맞는 선지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니은 선지. B의 팔레오기와 네오기 사이의 지질시대 경계가 포함되냐를 물어봤는데 팔레오기하고 네오기는 신생대에 대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B를 보게 되면 B는 여기거든요. 최초의 속시식물이 출현했대. 그럼 봐봐. 속시식물이 번성한 시기는 신생대. 속시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중생대 말이야 그랬습니다. 그지? 얘는 중생대 말 정도라고 보면 돼. 중생대 말. 응? 뭐 백악기나 뭐 이런 정도가 되겠지. 그치? 그럼 어쨌든 간에 여기서 팔레오기하고 네오기 사이의 지질시대 경계는 B에 포함될 수가 없는 거야. 여기까지도 아직 중생대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지. 디귿선지. C의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것도 암기 많이 했죠?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중생대 초.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럼 C는 지금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는 지금 중생대 말에서 화폐석이 멸종되는 시점이 여기니까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의 구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대서양이 뭐 확장을 더 하긴 할 거야. 근데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아니란 거지.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여기 중생대 말보다 더 이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됐지? 이건 틀린 선지가 된다. 자,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기억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자, 태풍 문제 나왔습니다. 자, 태풍 문제도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자, 지금 A하고 B 태풍이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소 P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딱 보자마자 문제 의도 알겠지, 그지? A 태풍이 영향을 줄 때는 이 관측소는 태풍의 진행 경로의 오른쪽이니까 위험 반응이 될 거고 B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는 안전 반응이 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여기서 뭘 찾아야 돼? 풍향을 찾아야 되겠지. 풍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면 위험 반응인 거고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면 이거는 안전반응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딱 봤을 때 여기서 자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갔다 올라간 요게 바로 기압이지? 우리 많이 했던 거잖아. 관측소에서 측정된 기압은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울 때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잖아. 반대로 가는 요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바로 풍속이 되는 거겠지? 풍속. 그럼 요 점선이 뭐가 되는 거야? 풍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풍향을 봤을 때 대략 보면요. 자, 여기서 지금 쭉 연결하면 뭐야?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쪽으로 바뀌었네? 두 개만 해도 되겠다. 그지? 무슨 풍으로 바뀌었어? 남동풍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럼 북동풍에서 남동풍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풍향이 무슨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간다. 따라서 얘는 태풍 진행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 이 관측소 P가. 그래서 여기는 위험 반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느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야? 당연히 위험 반원이 되기 위해서는 A 태풍의 영향을 받을 때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선지 갑니다. 평범한 문제였어요. 나는 A의 관측 자료냐? 나는 A의 관측 자료가 맞죠. P에서의 풍속은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빠르냐를 물어봤는데, 자, T1일 때 풍속을 읽으면 대략 한 여기쯤. 그 다음에 T4일 때 풍속을 읽으면 대략 여기쯤이 되는 거니까 풍속은 T4일 때가 더 강하겠죠. 그래서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빠르다. 이거 틀린 선지. 자, 디귿선지. 태풍의 중심과 P 사이의 거리는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가깝냐 뭐냐를 물어봤는데 T1일 때가 여기, 그 다음에 T3일 때가 여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T3가 됐을 때가 바로 측정된 기압이 낮게 측정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부근으로 T3 부근으로 갈수록 당분간은 태풍 중심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T1일 때가 T3일 때보다 멀다.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뭐 3점짜리 문제긴 했지만 우리 뭐 많이 풀어봤던 유형의 평범한 문제였습니다. 기억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자, 우리 외부나 문제 나왔습니다. 자, 문제가 3점짜리 문제는 아니고 2점짜리 문제인데 이 문제가 조금은 고민을 할 수 있을 만한 문제예요. 아마 느낌적인 느낌으로 잘 풀었겠지만 자, 여기서 이 평균 광도라는 용어가 나와. 그 문제를 보게 되면 총광도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A하고 B 같은 경우는 하나는 타원을 하고 하나는 나선을 하고 했잖아. 요거는 쉽다. 그지? 왜냐면 A가 B보다 은하를 구성하는 주교성의 평균 나이가 더 많네. 따라서 A는 B보다 붉은색의 표현도가 낮고 질량이 작은 주교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 요게 바로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요게 바로 타원 은하가 될 수밖에 없어. 그지? 상대적으로 나선 은하 같은 경우는 타원 은하에 비해서는 질량이 크고 표현도가 높고 그 다음에 수명이 짧은, 즉 젊은 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 게 나선 은하잖아. 그지? 요렇게 우리가 일단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지? 그럼 기억 선지부터 먼저 가볼게요. 주교성의 평균 표현도는 A가 B보다 높냐라고 했는데 A가 B보다 낮아야 되는 거니까 일단 요건 쉬워. 니은 선지 볼게요. 주교성의 총 개수는 A가 B보다 많냐? 그 총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한 평균 광도와 총 광도를 갖다가 총 개수를 어떻게 유추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쌤이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성단과 은하는 좀 다른 거지만 성단이 조금 더 작은 단위야. 성단이 또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은하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기출문제 중에서 별의 특성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어떤 별이 있어. 이 별을 알파라고 하자. 됐어? 그리고 이 알파 별의 광도를 L 알파라고 할게요. 근데 성단이라고 하는 것은 별들의 집합이잖아. 이 알파와 광도가 똑같은 별이 만약에 10,000개로 구성되어 있는 성단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성단의 총 광도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이 하나의 알파별의 광도에 10,000배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치? 이거잖아. 결과적으로 요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단의 총 광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걸 은하에다가 그대로 접목시키면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에 각각을 구성하고 있는 주교성들이 있을 텐데 이 주교성들의 이 별들의 광도를 다 합한 이 광도를 우리가 총 광도라고 한다는 거지. 근데 평균 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평균이야. 이런 얘기잖아. 쌤이 지금 이 예시를 들 때 이 알파별과 광도가 똑같은 별이 10,000개 있다라고 가정했잖아. 그지? 그 말은 알파별과 똑같은 광도로 구성된 10,000개로 구성된 성단이 있다고 한다면 평균 광도는 그냥 요거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지. 이게 평균이야. 그치? 그래서 총 광도는 요게 되는 거지만 요거랑 광도가 똑같은 애가 10,000개 있다고 한다면 평균은 그대로 이 하나의 별의 광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바로 평균의 의미가 된다는 거지. 뭐 쉽게 얘기해서 야, 지구가 50점 맞은 애가 100명 있어. 그럼 평균은 50점이지 뭐야. 당연한 얘기야. 그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얘기야.
이해됐지? 그럼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만약에 말이야, 이 타원 은하와 이 나선 은하의 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결성의 총 개수가 같다라고 가정해볼게. 주결성의 총 개수가 같아. 그지? 근데 평균 광도는 누가 더 커? 나선 은하가 더 커. 그러면 당연히 총 광도도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나선 은하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얘네들의 뭐가 같다고 돼 있어? 얘네들의 총 광도가 같다고 돼 있잖아. 두 은하의 총 광도가 같대. 아, 그럼 이런 얘기구나. 총 광도가 같기 위해서는 평균 광도가 B, 즉 나선 은하가 더 크기 때문에 나선 은하가 이 주결성의 개수가 더 적어야 되겠구나. 그래야 얘네들이 총 광도가 어떨 수 있는 거야? 같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그래서 주결성의 총 개수는 A가 B보다 많다. 이게 맞는 선지가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생소한 용어가 나오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 문제 조건을 갖다가 어떻게 이 선지를 풀어갈 것이냐, 출제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답은 나오게 돼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의 만약에 은하를 구성하는 주결성의 총개수가 같다면 평균 광도가 나선 은하가 더 크기 때문에 총 광도도 나선 은하가 더 컸어야 된다고. 근데 총 광도가 같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아, 별의 주결성의 개수는 나선 은하가 더 적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해했죠? 자, 디귿선지.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결성의 총 강도는 A가 B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거든요. 다시 한번. 이 A 은하와 B 은하의 총 강도가 같다고요. 총 강도가 같은데 질량이 큰 주결성은 누가 더 많지? 차지하는 비율이 나선 은하가 질량이 큰 주결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많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보다 질량이 큰 주결성의 총 강도는 A가 B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B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자, 우리 생명가는지대 문제 나왔습니다. 항상 쌤이 생명가는지대 문제 나올 때는 발문에서 뭐를 확인하라 그랬어? 이 행성계에 있는 행성이 생명가는지대에 속한 행성인지 그런 말이 없는지를 봐야 된다 그랬어. 근데 이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주결선 X가 있대. 주결선 X가 있고요. 이 X를 공전하고 있는 행성 기역, 니은, 디귿이 있는 거지. 그리고 이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다 생명가는지대에 위치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일단 생명가는지대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 되겠죠. 됐지? 자, 기억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주결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X가 태양보다 기냐 짧냐를 물어봤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일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 많이 했잖아. 지구가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적당 받는 에너지가 지구를 일로 잡았을 때 지금 니은 행성이 똑같이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리고 기역 행성은 0.73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구보다 이 행성은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당 받는 에너지가 더 적게 받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받는 에너지가 더 적게 받고 있는데 공전궤도 반지름은 지구는 몇 AU야? 1AU잖아. 근데 얘는 0.7AU니까 아, 이런 얘기구나. 이 기역 행성은 지구보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더 짧아. 그 말은 중심별과의 거리가 더 가까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단위 면당 에너지를 더 적게 받고 있어? 왜 그래? 이 중심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작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이 별은 태양보다 어떻다? 광도가 더 작다. 근데 문제 조건에서 얘는 무슨 성이라고 했어? 주결성이라고 했으니까 태양도 현재 주결성이고 같은 주결성끼리는 광도가 작은 녀석이 어때야 돼? 수명도 더 떼야 돼? 짧아야 되는, 수명이 더 길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광도가 작은 애가 바로 질량이 더 작기 때문에 수명이 더 길어야 돼. 따라서 주결 단계에 머무르는 시간은 X가 태양보다 길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트는 선지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쌤이 수업 때 뭐 이런 얘기 했었지. 행성이 중심별로부터 단위 면당 받는 에너지를 S라고 한다면 이 단위 면당 받는 에너지 S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심별의 광도에 비례한다 그랬잖아. 이 식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알겠지?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기역 행성은 단위 면당 에너지가 지구보다 더 작아. 근데 별과 행성 사이의 거리,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은 자, 어떨 수밖에 없어? 지구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럼 얘가 분모가 작은데 얘가 작아지기 위해서는 광도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광도가 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광도가 태양보다 작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야. 자, 니은 선지. 공전궤도 반지름은 니은이 디귿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거든요. 니은하고 디귿을 보게 되면 공전궤도 반지름을 물어봤는데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단위 면당 받는 에너지가 1이야. 기역은 0.73이야. 그럼 니은이 기역보다 단위 면당 에너지를 더 많이 받고 있네? 왜 더 많이 받고 있을 수밖에 없지? 거리가 더 어떻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따라서 이 니은 행성은 기역보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을 수밖에 없어서 얘는 0.7AU보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짧다 이거지.
그러니까 공정궤도 반지름은 니은은 0.7AU보다 짧고 디귿은 0.75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이 디귿보다 작다? 맞는 선지. 어렵지 않아요? 자, 디귿 선지. X의 광도가 계속 증가할 경우, 자, 봅시다. X의 강도가 계속 증가를 한대. 그럼 생명 가는 지대를 가장 먼저 벗어나는 것은 디귿이냐를 물어봤는데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광도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 가는 지대가 점점 멀어져야 되겠지. 앞쪽 경계도 멀어지고 뒤쪽 경계도 멀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런 얘기잖아. 아, X라고 하는 주교성이 있는데 자, 지금 현 시점에서 생명 가는 지대의 앞쪽 경계와 뒤쪽 경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가정하자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 행성의 공정궤도 반지름이 가장 짧은 애가 니은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니은이 한 여기쯤 있어. 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역이잖아. 기역이 한 여기쯤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귿이잖아. 디귿이 세 행성 중에서 중심별과의 거리가 디귿이 가장 멀단 말이야. 이 상태에서 광도가 계속 증가한데 광도 L이 증가해. 그럼 어떻게 돼? 생명 가는 지대가 점점점 뒤로 밀려날 거란 말이야. 그러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밀려나 버리면 니은은 이미 어떻게 되는 거야? 생명 가는 지대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디귿이 현 시점에서 가장 생명 가는 지대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가장 멀리기 때문에 알았지? 가장 멀리 있는 디귿이 현 시점부터 광도가 계속 증가할 경우에 생명 가는 지대에 속하는 어떤 시간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가장 먼저 벗어나는 것은 디귿이 아니라 기역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됐지? 이것도 충분히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중심액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별 가나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강도계획을 봤을 때 주계열성, 얘도 주계열성, 얘는 거성이죠. 그럼 얘네들은 중심액에서 얘들아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수소가 뭐로 바뀌어? 헬륨으로 바뀌고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거성이니까 중심액에서 헬륨이 탄소로 혹은 일부의 산소로 바뀌는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지. 자, 선택합니다.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깊이는 가가 나보다 깊냐 얕냐를 물어봤어. 이거 매번 나왔던 거잖아. 그치? 아, 딱 보니까 얘는 질량이 태양하고 똑같아. 태양하고 질량이 똑같기 때문에 얘는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이 어디야? 바깥쪽 대류층이죠. 대류층. 나는 태양 질량의 5배야. 그럼 쌤이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지? 태양 질량의 약 1.5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태양 질량의 1.5배보다도 질량이 크니까 얘는 핵이 대류핵이야. 그래서 얘는 대류핵을 갖고 있구나. 됐지? 그러니까 나는 핵에서 대류가 일어나고 가는 표면 쪽에 가까운 대류층에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깊이는 가가 나보다 얕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선지. 단위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 자, 이거 내가 나온다 그랬지, 시험에서. 그지? 단위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내가 얘는 뭐에 비례한다고 봐도 좋다 그랬어? 광도에 비례한다고 봐도 좋다 그랬잖아. 왜? 야, 어차피 광도라고 하는 게 단위 시간 동안 그 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 시간 동안 에너지를 많이 생성할수록 방출되는 광도도 거기에 비례하여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거성인 경우가 주교성인 경우보다 광도가 크지. 어떤 경우에? 지금 자료를 봤더니 얘도 태양 질량하고 똑같은데 얘도 태양 질량하고 똑같아. 그럼 가하고 다는 가는 주교성이고 다는 거성이지만 둘 다 지금 질량이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질량이 같다면 가보다 거성 단계인 다가 광도가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가보다 다가 광도가 커? 광도가 크니까 당연히 단위 시간당 에너지 생성량도 더 많아. 이렇게 내가 풀어내라고 분명히 내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지? 그래서 가가 다보다 많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다가 더 많은 거야. 자, 디귿선지. 중심액의 온도는 나가 다보다 높냐 낮냐를 물어봤는데 중심액의 온도를 물어봤거든요. 자, 지금 얘는 나, 얘는 다가 되는 건데 자, 다는 지금 거성입니다. 거성은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죠. 헬륨의 융합 반응이 왜 일어나죠? 헬륨의 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저 온도는 약 1억 켈빈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심의 온도가 1억 켈빈보다 더 높다는 얘기야. 이 이상이란 얘기지. 응? 근데 어쨌든 간에 나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큰 주교성이긴 하지만 아직 주교성이잖아. 그럼 중심의 온도가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저 온도는 1000만 켈빈 정도이기 때문에 얘는 1억 켈빈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얘는 1000만 켈빈 온도는 높겠지. 그러나 1억 켈빈은 중심의 온도가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중심의 온도는 나가 다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많이 연습했던 내용이에요. 자, 기역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자, 그림은 빅뱅 우주론에 따라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초기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때라고 돼 있어. 아, 그럼 봐봐.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시점. 헬륨 원자핵. 요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얘가 생성되는 시점은 빅뱅 후 약 몇 분? 3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즉, 이 자료는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흘러가긴 하지만 자, 이 전반적인 이 시간대는 빅뱅 후 한 3분 정도, 요 정도의 어떤 근처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야. 됐지? 그리고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자, A, B, C 중에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중성자, 하나는 헬륨 원자핵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성자와 중성자는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고 그랬어? 약 7대 1 정도라고 그랬잖아. 그치? 근데 우리가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잖아. 그치? 우리가 또 이제 화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같단 말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질량비도 역시 양성자 대 중성자는 7대 1 정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봤을 때 여기하고 7대 1 정도가 되려면 여기하고 한 여기쯤이 되지 않겠냐? 딱 봐도 그치? 응? 여기를 한 뭐 80%, 80%도 좀 넘는 것 같은데 한 80% 정도라고 잡는다라고 한다면, 그지? 여기는 지금 C는 거의 0이니까 이건 안 맞아 떨어지잖아. 그치? 어쨌든 중성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시점에.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게 7대 1 정도로 이루고 있으니까 요게 양성자 P라고 써도 괜찮겠니? 양성자 P. 요게 중성자 N이라고 쓸게요. 요게 중성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서 증가하고 있는 C가 있죠? 아, 요게 C가 이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치? 요게 바로 헬륨 원자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헬륨 원자핵. 그리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헬륨 원자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헬륨이라고 하는 원자핵은 질량이, 상대 질량이 4잖아. 양성자 2개, 그 다음에 중성자 2개 정도잖아. 그러니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을 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C는 증가하고 있고 얘가 줄어들고 있고 얘도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얘가 뭐가 되는 거다? 헬륨 원자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질량비가 줄어드는 이유는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우리는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자, 선제 가볼게요. B는 중성자냐? B는 중성자가 맞습니다. 우주 배형 복사는 T 시기에 방출된 비시간을 물어봤는데 여기는 지금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시점 근처라고 했어. 그러면 빅뱅 후 3분 근처란 말이야. 우주 배형 복사는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 방출하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선지. T 시기 후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개수비는 약 3대 1이다. 이거 내가 낚시 걸리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개수비예요. 알겠지? 3대 1은 뭐가 3대 1이라고 그랬지? 그래, 요거는 질량비가 3대 1인 거잖아. 3대 1은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3대 1인 거고, 그치? 질량비가. 개수비는 몇 대 몇이 돼야 돼? 12대 1이 되는 거잖아. 이거 내가 많이 얘기했던 거지? 그래서 개수비가 12대 1. 근데 헬륨은 수소의 질량이 4배니까, 그치? 12를 4로 나눠주게 되면 결국 질량비는 3대 1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된다. 설마 요거 낚시에 걸린 사람 없었을 거라고 내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문제. 기후변화 외적 요인 문제 나왔습니다. 쌤이 시험 보기 전에, 뭐 올해 수능을 본 학생들 기준이야. 시험 보기 전에 쌤이 기후변화 외적 요인 문제가 나오면 까딱하면 실수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간을 좀 쓰더라도 정확하게 푸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그랬고, 만약에 머리로 생각하는 게 자꾸 실수가 나오는 것 같으면 쓰라 그랬어. 그지? 머리는 거짓말을 해야 안 해? 합니다. 손은 거짓말을 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일단 쓰고 들어가는 게 안전하다 그랬어. 어쨌든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자, 지금 보니까 자전축에 경사 방향, 경사 각이 나와 있고 20률의 변화는 여기서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조건에서. 됐지? 그 다음에 여기 현재가 돼 있네. 그 다음에 여기는 현재하고 동일, 여기는 현재하고 반대. 이미 평가를 해서 이런 유형의 자료 많이 나왔던 내용이야. 그치? 그럼 이런 얘기네. 여기가 현재. 그거 당연히 현재하고 동일하죠. 현재와 반대가 바로 여기니까 이 문제는 세차 운동의 주기가 얼만지를 제시하진 않았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 약 26,000년. 그럼 여기는 B 시점은 현재하고 과거의 반대로 경사방향이 되어 있는 시점이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여기는 13,000년 전이 되겠지? 우리 많이 했던 거니까 여기는 13,000년 전. 그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자, 가볼게요.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A시가 B시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어. 이런 문제 나오면 내가 어떻게 빨리 풀면 된다고 그랬어? 자전축의 경사각만 보고서 풀어도 괜찮다고 했지? 그럼 봐봐. 30도 N에서 기온의 연교차라고 했으니까 A시기하고 B시기를 비교해보면 A시기는 어디 찍히냐면 여기야. B시기는 여기야. 그치? 그럼 A시기의 자전축의 경사각은 여기인데 B시기의 자전축의 경사각은 여기니까 언제가 자전축의 경사각이 더 커?
B시기가 더 커. 따라서 자전축의 경사각이 B시기가 더 크니까 연교차도 B시기가 더 커야 돼. 자, 그래서 A시가 B시보다 크다? 뭐 틀렸어. 그치? 근데 이제 선생님은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경사 방향으로도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지, 그치? 자, 지금 봤을 때 A시기하고 B시기를 보게 되면 지금 A시기는 경사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 B시기는 경사 방향으로 봤을 때 여기잖아. 그러면 B시기는 있잖아. 현재하고 경사 방향이 반대거든? 그리고 북방부를 지금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근일점에 지구가 위치했을 때라고 한다면 현재하고 경사 방향이 같을 때는 북방부 입장에서 근일점에 지구가 있을 때 무슨 철이죠? 겨울철. 외워둬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는 경사 방향이 현재하고 반대니까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방부 입장에서는 무슨 철이 될 수밖에 없어? 여름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계절이 반대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B시기는 근일점에서 여름이란 말이야. 근데 A시기는 어쨌든 근일점에서 여름이 아니잖아. 근일점의 정의가 뭐야?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야. 그러니까 근일점의 여름일 때가 가장 여름이 더울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B시기는 A시기보다 여름이 더 더워. 그럼 겨울은 더 춥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 세차운동에 의한 경사 방향으로 봤을 때도 A보다 B가 연교차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쌤이 수업 때 얘기했지만 우리가 빠른 시간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사 방향으로 따지던 자전축의 경사각으로 따지던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반구, 여기서는 북방부가 되겠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반구를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경사각만 보고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어쨌든 기억은 틀렸어. 됐지? 자, 니은선지.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30도 S에서 낮의 길이. 자, 요런 거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쌤이. 자, 일단 원일점 확인하시고 30도 S 남방부로 물어봤습니다. 낮의 길이는 B시기가 현재보다 기냐를 물어봤어. 그럼 봐봐. 요런 낮의 길이가 나올 때는 낮의 길이는 내가 뭐에 비례한다 그랬어? 태양의 최대 고도. 태양의 최대 고도에 비례한다 그랬지. 태양의 최대 고도가 높을수록 낮의 길이는 길고 밤의 길이는 짧아지는 거예요. 그지? 그럼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땐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했잖아. 어떤 경우? 두 시기를 따져봤더니 하나는 여름인데 하나는 겨울이야. 그럼 무조건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낮의 길이가 긴 거지. 두 시기를 따져봤더니 계절이 똑같아. 그러면 자전축의 그 다음에 경사각을 봐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럼 따져볼게요. B시기하고 현재라고 했으니까 쌤이 현재부터 먼저 해볼게요. 현재. 자, 현재는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한대. 그럼 지구가 원일점에 위치할 때 현재의 경사 방향으로 봤을 때는 북방부가 무슨 철? 그래, 여름철이잖아. 근데 여기는 남방부로 물어봤으니까 반대로 겨울이라고 봐야 되겠지. 그럼 현재는 겨울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 B시기는 현재하고 경사 방향이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지? 현재하고 경사 방향이 반대인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B시기는 무슨 철일 수밖에 없어? 여름철일 수밖에 없지. 그럼 당연히 여름은 겨울보다 당연히 낮의 길이가 길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풀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죠. 맞는 선지. 마지막 디귿. C시기의 근일점에서 30도 S의 계절은 가을이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따져볼게요. C시기는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대략 잡았을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가 현재를 얘기하는 거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얘들아 일단 북방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근일점에 위치한다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일점에 위치할 때 무슨 철이 될 수밖에 없어? 겨울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겨울철. 그치? 현재는. 그럼 여기는 13,000년 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근일점에 위치할 때, 근일점에 위치할 때 경사방의 반대니까 이때는 여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이런 얘기네. 대략 잡았을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봄, 그 다음에 여름, 그 다음에 여기는 가을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어디 있을 때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세차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6,500년이 지날 때마다 계절이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경향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이건 북방부 기준이잖아. 여기서 뭘 물어봤어? 조심하라 그랬지 항상? 남방부로 물어봤잖아. 남방부는 계절을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근데 어디를 물어봤어? C시기를 물어봤으니까 대략 가을일 것이다, 북방부가. 그럼 남방부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서 실수가 잘 나온다고. 왜냐면 우리가 기후변화 외적인 문제는 근일점 물어봤다가 원일점 물어봤다가 북방 물어봤다가 남방 물어봤다가 이래버리기 때문에 쓰면서 여러분들 푸는 게 낫다라는 거야. 시간이 좀 걸려도. 자, 그래서 니은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엘니뇨 라니냐 문제 나왔습니다. 발문이 길고 문제가 좀 길지만 별거 없어요.
일단 가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동태평양이라고 했어. 항상 발음 잘 봐야 된다 그랬어. 동태평양입니다. 됐지? 동태평양.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무슨 편차입니까? 수온 편차가 나와 있네? 아, 그럼 동태평양에서 수온 편차를 따지라는 얘기니까 엘니뇨 시기 때는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높아지죠? 수온 편차가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수온 편차가 양수로 떨어지고 있는 요 B 시기가 무슨 시기? 엘니뇨 시기. A가 문제 조건에 의해서 라니냐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이쪽이 서태평양 쪽, 이쪽이 동태평양 쪽 이렇게 우리가 잡고 나는 지금 뭘 나타냈다고 문제에서 돼 있냐면 A와 B 중 한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라고 했어. 이것도 우리 연습 많이 했죠? 뭐를 떠올리면 된다 그랬어? 구름. 구름, 특히 두꺼운 저군형 구름, 정란운이 많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구름에 의해서 반사되거나 구름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표로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도달량이 줄어든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동태평양에서 자, 음의 편차를 갖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구름이 평상시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적으로 잘 도달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잖아. 그럼 동태평양이 구름이 많다는 얘기는 동태평양 근처,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 근처가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무슨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엘니뇨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엘니뇨 시기니까 여기는 B 시기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가능한 거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선지 갈게요. 나는 B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것도 많이 얘기했죠. 동태평양 입장에서는 엘니뇨 시기 때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 말은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다. 이 말은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깊이가 더 깊어진다. 됐지? 자, 그러면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A 라니아보다 B가 더 돼야 돼? 더 깊어야 돼. 그래서 A가 B보다 깊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틀렸어. 엘니뇨 시기 때가 더 깊어야 돼. 자, 디귿선지. 적도 부근 해역에서 동태평양 해면 기압분의 서태평양의 해면 기압이라고 했거든요. 자, A가 B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으니까 A는 라니냐 시기, B는 엘니뇨 시기니까 라니냐 시기는 엘니뇨 시기보다 동태평양 입장에서 해면 기압이 어떻죠? 동태평양 해면 기압은 더 높습니다. 그치? 서태평양 해면 기압은 더 작죠. 전체 값은 더 어떨 수밖에 없어? A가 B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럼 이거 맞는 선지가 되는 거지. 됐죠? 차분하게 풀면 되는 문제였어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듣고 있다면 선생님이 이거 그래프까지 여러 번 그려주면서 파이널 테크트리에서조차도 이거 나온다. 나오면 한턱 쏴라. 이 문제에서 그랬나? 하여튼 그런 얘기도 하긴 했어요. 알겠지? 어젠가 그래서 결국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 커리를 잘 따라온 학생들은 아마 웃으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문제는 조금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선생님은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줬지만 이 문제에서는 이 그래프가 이미 제시가 돼 있어.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겠지. 그 다음에 항상 내가 강조하는 거지만 내가 파이널 테크트리 수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당의 6평, 9평은 수능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당의 6평, 9평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혹이라도 이제부터 지구과학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학생들 항상 그해 6평과 9평을 확실하게 분석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자, 일단 볼게요. 지금 우주 팽창도가 이렇게 감소 팽창하던 시기가 있었고 가소 팽창하는 시기가 있죠. 현재는 가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소 팽창하는 영역. 팽창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있어. 여기는 가소 팽창하는 영역이에요. 됐지?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도 했었지. 감속에서 가속으로 넘어가는 이 구간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 정도라고 봤을 때 전반부 절반 정도는 감소 팽창, 후반부 절반 정도는 가소 팽창을 한다라고 내가 수업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우주의 팽창도가 현재가 1이야. 현재를 1로 잡았을 때 A, B, C 시기는 전부 다 현재보다 팽창도가 작단 말이지. 그치? 전부 다 현재보다 팽창도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A, B, C는 전부 다 현재보다는 뭐일 수밖에 없어? 과거일 수밖에 없지. 왜? 현재 우주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고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구성 요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더 증가를 할 테기 때문에 현재보다 미래는 무조건 팽창도가 현재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다고. 근데 세 시점 전부 다 현재보다 팽창도가 작은 시점이니까 어쨌든 현재보다 다 과거란 얘기야. 그럼 이쪽 어딘가에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일단 됐지? 그 다음에 이제 판단해 볼게요. 자, 가만 보니까 일단
A, B, C가 나와 있는데 우주 구성 요소 중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셋 다 과거이긴 하지만 누가 더 과거고 누가 조금은 현재에서 덜 과거인지를 판단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봤을 때 B하고 C가 나와 있는데 B하고 C 중에서 B가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더 작아요.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더 작다는 얘기는 B 시기가 C 시기보다 더 어떻다는 얘기야. 더 과거란 얘기야. 더 오래전이란 얘기야. 여기가 됐지? 그럼 얘네 둘끼리 따졌을 때는 B 시기가 더 과거야. 그 다음에 A, B를 따질 때는 요거 우주변복사의 온도를 보면 되겠지. 우주변복사의 온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온도가 높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낮아져야 돼. 그럼 여기서 A, B를 봤을 때 B가 우주변복사의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는 B가 A보다 뭐야? 과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A, B, C 중에서 어쨌든 B가 가장 과거란 얘기야. 셋 다 현재보다는 과거인데 B가 가장 우주의 나이가 어릴 때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우리가 B는 선택이 된 거야. B가 가장 오래전 과거야. 그럼 B 다음에 C, A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B 다음에 A, C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주면 된다는 거지. 판단하는 방법은 항상 자료를 이용하면 된다 그랬어. 자, 봐봐. B가 가장 우주의 나이가 어린 가장 과거라고 했을 때 얘의 팽창 속도가 0.93이란 말이야. 그럼 0.93이 뭐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0.9니까 한 0.93이면 한 여기쯤이라 잡을까요? 여기쯤을 이렇게 연결할게. 여기에 팽창도를 갖는 애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라고. 일단 이게 됐지? 자, 그럼 B는 어디 있어야 되겠냐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지. B가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볼게. 여기. 여기도 현재보단 과거니까. 그지? 그러면 A하고 C가 있는데 하나는 팽창도가 B보다 크고 하나는 팽창도가 어때? B보다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가 팽창도가 B보다 큰 애는 이쪽 어딘가에 있을 수가 있겠지. 근데 하나는 얘보다 팽창도가 작은 애니까 어쨌든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이건 모순이지. 왜? B가 가장 오래전 과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는 어디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냐면 여기 어딘가가 B 시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B가 가장 오래전이니까.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일단 B를 찾았어. 그럼 우리는 이제 A하고 C만 매치를 시키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얘기구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B보다 A는 팽창도가 더 커. 그리고 B보다는 이후여야 해. 그럼 여기 라인이 될 수밖에 없지. 여기 라인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A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A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됐지? 그러면 자, C는 어디 있겠니? C는 B보다 팽창도가 어때? 더 작아. 그럼 C는 B보다 팽창도가 작다는 얘기는 B와 B가 팽창도가 요 라인이기 때문에 C는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여기 구간 사이에 C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런 게 되는 거지. 당연하잖아? 그래서 순서는 뭐가 맞는 거야? B, C, A가 맞는 거야. 그래서 B, C, A 요 순서가 맞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료만 가지고 C가 감속 영역에 있는지 아니면 가속 영역에 있는지까지는 모르나요? 아마 평가원은 거기까지 판단하는 것은 교과 과정에서 조금은 벗어난 느낌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몰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낸 것 같아. 근데 춘식의 수업을 열심히 들은 학생들은 내가 요것도 다 얘기했었잖아. 뭐라고 그랬어? 얘들아, 암흑 에너지와 그 다음에 물질의 밀도가 약 1대2 정도가 될 때가 이 즈음이 감속에서 가속으로 넘어가는 어떤 근처다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암흑 에너지하고 물질의 밀도가 동등하면 이때는 이미 가속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치? 그럼 우리가 C는 지금 봤을 때 구성 요소 중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48%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거의 50%에 가까워. 그러니까 감속과 가속의 경계 즈음은 암흑 에너지와 물질이 1대2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 입장에서는 약 33% 정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33%보다 더 어때? 암흑 에너지 차지함이 많지. 그러니까 얘는 가속이야. C는 가속 팽창하고 있는 곳이야.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한다면 C는 어쨌든 이쪽 영역에 들어가야지 맞는 거야. 알겠지? 뭐 정확히 어딘지는 뭐 체크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쪽 영역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어쨌든 이 문제는 C가 요 구간 사이에 있다라는 것만 알면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됐지? 선지 갈게요. 물질 밀도분의 암흑 에너지 밀도는 A가 C보다 크냐고 물어봤어. 자, A는 C보다 더 어떻다고요? 나중이야. A가 가장 나중이야.
그러니까 다 과거는 맞는데 가장 우주의 나이가 많을 때야. 그럼 우주의 나이가 A가 더 많으니까 물질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지. 암흑에너지 밀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지? 암흑에너지 시간이 지나면서 밀도가 일정하지. 틀 뻔했다. 암흑에너지 밀도는 시간이 지나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물질 밀도가 A가 C시기보다 더 떨 수밖에 없어. 더 A가 C시기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럼 전체값은 A가 C보다 크다가 맞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니은 A, B, C 중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C가 가장 낮냐?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어떻게 돼야 돼? 낮아져야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C가 가장 낮은 게 아니라 A가 가장 낮아요. 틀렸어. 마지막 티귿. A의 우주는 감소 팽창하냐? 자, C를 물어봤다면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 과정을 거쳐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 근데 아마도 평가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거야. 알았지? 교과 과정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여기는 평가원에서는 A를 물어본 것 같아요. 자, A는 어쨌든 간에 자, 여기쯤에 찍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무슨 팽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A는 무조건 가속 팽창을 하는 구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선지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4페이지 몰빵이라고 봐도 좋은데 일단 17번은 우리가 고지자기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약간은 이 문제가 독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A하고 B 지게는 현재 위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지게의 100m의 시기에 지게 위치가 나와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럼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생각만 하면 돼. 어느 시기든 간에 뭐 100mA 전이든 150mA 전이든 200mA 전이든 그 각각의 시기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그 시기에 당연히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어디야? 당연히 지리상의 북극이야.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봐봐. 100mA 지게 위치가 여기야. 그럼 이 당시로 되돌아간다고 생각해. 그럼 이 당시의 지리상의 북극인 여기가 당연히 고지자기의 위치였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쌤, 왜 100m의 고지자기 위치는 그럼 여기 찍혀 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야? 100mA 전부터 현재까지 지게가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 찍혀 있는 이 시기별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현재 지게의 위치에서 추정한 구한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위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100mA 당시는 여기 써야 되는데 왜 여기 있냐? 아, 이만큼 갔으니까 그럼 100mA 위치가 여기므로 현재 지게 위치는 요만큼 한 칸이 15도거든요. 이 문제에서. 그럼 한 칸이 15도니까 얘도 한 칸 15도가 위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여기 위치가 바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현재 지게 위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혹시라도 이 고지자기 쪽이 좀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약간 검수하는 느낌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냈던 문제, 일반적으로 많이 풀었던 문제로 내가 다시 한번 검수를 하자면 이런 거지. 현재 지게 여기 있어. 100m의 고지자기 위치가 여기야. 그럼 요만큼의 거리. 좀 어려운 말로 이걸 각거리라고 한다 그랬었지. 이 각거리. 요 각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100mA 전에 지게가 어디 있었는지를 복원하는 거. 요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잖아. 그럼 100mA 전에는 어디 있었어? 여기서 15도를 이쪽으로 지리상의 폭에 맞춰주면 15도만큼 내려갔으니 얘도 여기서 15도만큼 내려가서 여기가 100mA 전에 지게 위치가 된다는 얘기야. 결국 이 문제는 우리가 매번 풀던 현재 지게의 위치와 그 다음에 시기별 고지자의 극의 위치를 가지고 그 해당한 시기에 지게가 어디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이 문제를 우리가 반대로 100m의 지게 위치를 알려주고 현재의 지게 위치를 찾는 방법으로 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을 이해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거리가 어떨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조금 빨리 갈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100mA 전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당시의 고지자극은 항상 지리상의 북극이에요. 그치? 그럼 요 길이, 요 지표상의 길이, 즉 좀 어려운 말로 각거리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자, 우리가 현재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현재 지게에서 추정한 100mA 때 고지자극의 위치는 어디가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찍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15도, 30도, 45도 3칸 내려가니까 45도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얘도 여기서 3칸 바로 45도 남쪽으로 내려간 여기 위치가 바로 현재 B지게의 위치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각거리와 요 빨간색 각거리와 요 노란색의 각거리는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선지 가볼게요.
기억! 현재 A는 B보다 고위도에 위치하냐를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예요? 적도예요. 적도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겠지? 얘는 지금 현재 지계가 여기 있으니까 45도 N에 위치합니다. 45도 N. 그지? 얘는 45도 N에 위치해. 그리고 얘는 딱 봐도 적도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한 칸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15도 S에 위치하네.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가 더 고위도 위치해? 현재는 A가 더 고위도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A는 B보다 고위도 위치한다. 맞았어. 니은 선지 150m부터 100m 동안 평균 이동 속도는 A가 B보다 빠르냐 느리냐를 물어봤거든. 내가 요거 문제 빨리 푸는 방법 뭐라고 그랬어? 이 각각의 시기로 지계를 복원해가지고 판단해도 좋지만 이런 문제 빨리 푸는 방법은 그냥 이 각각 해당되는 시기의 고지적이 극의 위도의 차이만큼을 구하면 된다 그랬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요때와 요때의 고지적의 극의 위도의 차이는 바로 이 기간 동안의 지계의 위도 변화량하고 똑같은 거야. 그치? 그럼 빨리 푸는 방법. 자, 볼게요. 150부터 100이니까 여기가 고지각의 위치, 여기가 100m의 고지각의 위치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요 각이 몇 도예요? 30도죠? 왜? 여기 15도, 여기 15도니까 여기 30도야. 결국 이 30도가 뭐를 의미하는 거라고? 150m부터 100m까지 지계의 위도가 변한 정도가 되는 거라고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30도야. 30도만큼 변했어. 그치? 근데 B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따질 수가 있냐면 B는 지금 봤을 때 100m하고 150m 때 요만큼 고지각의 위도 차이가 15도 차이란 말이야. 그럼 이 15도가 뭐라고요? 아, 150m부터 100m 동안 B 지계의 위도 변화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얘는 15도 변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A가 B보다 빠르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됐지? 디귿선지 200m부터 100m까지 A의 이동 방향은 남쪽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200부터 100m까지 A의 이동 방향을 물어봤거든요. 자, 그럼 보자. 자,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지. 현재 지계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200m의 고지각의 위치가 여기잖아. 그치? 15도 차이란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어디로 맞춰? 지리상의 복구에 맞추는 거잖아. 그대로 이렇게 올립니다. 됐지? 그대로 올리면 자, 여기 있었던 거네. 200m 때. 써볼게요. 200m 때 지계는 여기 있었어. 150mm 때는 30도 차이죠. 현재 지계하고. 거기서 15도 위로 지리상의 복구로 맞춰. 올려. 그럼 여기지. 여기가 150mm지. 그치? 그 다음에 100mm는 여기죠. 여기 있지만 다시 써줄게요. 여기가 100mm. 그 다음에 여기가 현재예요. 그럼 어떻게 움직인 겁니까? 아, 이런 얘기구나. 200mm부터 100mm까지는 남쪽으로 갔어. 그 다음에 100mm부터 현재까지 다시 어디로 왔어? 북쪽으로 왔어. 이런 결과가 된다는 거지. 근데 디귿선지는 200m부터 현재까지가 아니라 100m까지만을 얘기했기 때문에 남쪽으로 간 게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됐지? 기억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자, 외계행성 탐사 문제 나왔고요. 선생님이 올해 수능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알겠지만 올해 핵심은 식현상이다. 식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6평, 9평 식현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8번에서 이 식현상 문제가 나온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지? 예상했던 거잖아. 그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 6평, 9평에서는 식현상이 나왔다가 갑자기 수능에서만 도플효과가 나와. 그럴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해 당해 6평, 9평에서 나온 문제는 수능에서 다시 한번 얘들아 변형을 거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가 말씀드렸고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선생님이 이거보다 더 어렵고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문제를 내가 파이널 테크 트리에서 막판에 여러 번 정리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의고사, 식센모에서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선생님 커리를 열심히 따라온 학생들은 웃으면서 18번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았지? 자, 일단 이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가 딱 봤을 때 여기가 원래 밝기, 여기가 식이 나타났을 때 밝기니까 요걸 통해서 일단 뭐부터 확인해야 돼? 별과 행성의 반지름의 비를 먼저 확인해야 돼. 그치? 그럼 얘들아 원래 밝기가 1이었는데 1에 대해서 1분의 자 여기서 요걸 빼주면 0.0025인가요? 그치? 요렇게 되겠네. 1분의 0.0025네. 그치? 그럼 요거는 얘들아 뭐가 되냐면 400분의 1인가요? 그렇지? 400분의 1이 나온다. 그럼 별의 면적에 대한 행성의 면적의 비가 40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반지름의 비를 구할 수가 있겠다. 별의 반지름을 라지알, 행성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별의 반지름 대 행성의 반지름 비는 몇 대면 20대 1이 나오게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이 가능해. 됐지? 그 다음에 딱 이 문제를 보자마자 그래 춘씨가 강조했던 내용 그대로 나온 거구나. 그리고 6평, 9평에서도 나왔던 내용 뭘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림 살짝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기도 그림이 일부가 그려져 있지만 쌤이 다시 한번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을 시간이라고 잡고 Y축은 밝기라고 잡아볼게요. 밝기 상대값 됐지? 그랬을 때 요렇게 식이 나타나서 어두워진 다음에 다시 요렇게 회복이 되는 요 과정 우리 많이 얘기했던 거잖아. 그치?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자, 여기 지점을 요렇게 내리고 여기 지점을 요렇게 내리고 여기 지점을 요렇게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을 이렇게 내리자고 해보자고 내린다고 해보자고 이렇게. 그럼 내가 이 그림이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었죠. 여기 별이 이렇게 있을 때 행성이 여기다 그릴까요? 그래. 별이 이렇게 있을 때 행성이 여기서 막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어. 요때가 바로 요 시점이지. 그럼 이 문제로 얘기한다면 요 시점, 식이 막 시작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가 뭐야? T2야. 여기 T2가 되는 거잖아. T2. 맞지? 여기가 바로 T2라고. T2. 요 시점. 식이 막 시작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지점. 이제 식이 나타나면서 가장 어두워지기 시작한 시점. 바로 T3지. 그럼 여기 T3야. T3. 그럼 T3가 그림으로 그리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 이제 별 안으로 행성의 전체 면적이 쏙 들어온 상황.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가 바로 T3가 되는 거잖아. T3.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가 될 것이냐. 지금 봤더니 그림이 지금 잘려 있거든요. 그럼 어디가 여기에 위치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별 대 행성의 반지름비가 몇 대 몇이야? 20대 1이잖아. 그럼 이거 우리 많이 했었지? 결과적으로 이거 우리 매번 나왔던 거 여기 있을 때가 이제 식 중에서 가장 어두워지는 시간이 지속되는 시점의 마지막. 그 다음에 다시 원래 밝기가 회복된 거지, 이렇게.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행성의 지름에 해당되는 시간이 되는 거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2, 여기를 T2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은 바로 별의 지름에 해당되는 시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치? 그래서 요 빨간색에 해당되는 시간 대 보라색에 해당되는 시간의 비는 바로 행성의 지름 대 별의 지름의 비. 같은 말로 행성의 반지름 대 별의 반지름의 비가 된다라고 내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문제에서는 T2에서 T3까지가 이 한 칸당 델타 T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자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별의 지름에 해당되는 요 길이 동안은 얼마로 표현할 수가 있겠어? 당연히 별의 반지름 대 행성의 반지름이 20대 1이니까 요 보라색에 해당되는 요 시간은 20 델타 T라고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 요게 20 델타 T지. 이랬지? 그래서 여기는 T2가 되는 거고 여기는 T3가 되는 거고 여기는 T2부터 따진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T2 플러스 20 델타 T가 되는 지점이란 말이야.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자, 글자 쓰기가 좀 애매하니까 이쪽으로 살짝 빼놓고 여기만큼은 다시 얼만큼이 되겠어? 여기만큼은 다시 델타 T야. 결과적으로 여기가 델타 T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당연히 델타 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를 굳이 쓴다면 여기는 T2를 기준으로 쓴다면 T2 플러스 뭐가 되는 거야? 21 델타 T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식이 시작한 시점부터 식이 완전히 끝난 시점, 요 시점까지가 바로 식의 지속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 식의 지속 시간은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21 델타 T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 델타 T. 근데 식이 완전히 끝난 시점에 다시 델타 T가 한 번 더 있으니까 21 델타 T가 바로 식의 지속 시간이 된다. 21 델타 T.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잖아. 식의 써줄게요. 지속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얘기하면 여기 완전히 식이 시작한 이 시점, 여기가 T2라고 했을 때 여기까지는 한 칸, 두 칸, 세 칸이니까 여기서 3 델타 T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T2 플러스 3 델타 T가 여기 T5가 되는 거잖아. 근데 완전히 식이 끝나려면 21 델타 T까지 가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까지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T2 플러스 20 델타 T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참 많이 가야 돼.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올라가는 구간이 생기겠지. 됐지? 그러면 여기 식이 일어날 때 정확히 우리 관찰자의 시선 방향과 그 다음에 행성과 중심별의 중심이 딱 일직선이 되는 시점은 무조건 이 T5보다 더 이쪽일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딱
일직선이 되는 시점에 이전까지는 내가 무슨 편이라고 그랬어? 외워버리라 그랬잖아. 그래, 중심별이 멀어지고 있는 적세편이라고 그랬잖아. 일직선 된 이후부터는 당분간 청세편이어야 되는 거고. 따라서 여기 구간은 무슨 구간이다? 중심별이 우리 눈에 대해서 멀어지고 있는 적세편이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적세편이 구간은 맞지만 점점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 눈과 행성과 중심별이 정확히 중심이 일직선이 되는 시점이 시선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니까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적세편이가 되는 정도는 점점 작아질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지. 따라서 일로 가면서 당분간은 파장이 점점 어떻게 돼? 일직선이 되는 시점까지 파장이 점차 짧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 있는 여기 구간 동안에는 적어도 파장 람다가 점점 뭐하고 있다? 짧아지고 있는 거다.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거지. 알았지? 자, 선징합니다. 중심별의 시선속도는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크냐고 물어봤습니다. 나왔네. 시선속도를 물어봤으니까 T2일 때도 어쨌든 적세편이고 T4일 때도 적세편이야. 그럼 시선속도의 부호는 둘 다 양수야. 근데 이때가 더 시선속도가 크고 이때는 시선속도가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시선속도가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이해됐지? 자, 그래서 T2일 때가 T4일 때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는 거야. 니은 T2 이후 처음으로 식현상이 끝난 직후의 시간은 T2 플러스 20ΔT이다. 이미 다 구했어요. 자, T2 이후 처음으로 식현상이 끝난 직후의 시간은 T2 플러스 20ΔT는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T2 플러스 21ΔT라고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지야. 아마 여기서 연습 많이 안 하는 학생들은 낚시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춘식이 수업을 열심히 따라하는 학생들은 웃으면서 풀었을 겁니다. 알았지? 이거 낚시야. 디귿선지, 행성의 공전 주기는 360ΔT냐? 이건 당연히 틀렸죠. 니은이 설명이 되면 디귿도 당연히 설명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 설명하면 돼요?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거잖아. 비례식 세우면 되지. 시계 지속 시간은 21ΔT인데 지금 이 자료에서 여기가 T2야. 이때 식이 시작된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식이 시작됐으면 여기 딱 일직선이 되는 요 시점에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의 각도가 더 돌아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도가 되는 겁니까? 10도 더하기 10도니까 20도만큼이 바로 식이 지속되는 어떤 각이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럼 얘는 20도만큼 돌아갔을 때 식이 시작해서 끝난다는 거지. 그럼 비례식을 세우면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네. 아, 20도만큼 돌아갈 때 우리는 뭐라는 걸 알았어? 몇 ΔT가 되는 거야? 21ΔT라고요.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공전 주기는 360도를 돌 동안에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 대 X라고 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틀린 거지. 만약에 360ΔT가 맞는 선지가 되려면 여기가 20ΔT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맞는 거지. 근데 여기는 21ΔT니까 당연히 틀린 거야.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다고 인지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디귿도 틀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죠? 자,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자, 별의 특성 문제네요. 자, 가나다 중 백색의 성은 2개, 주교성은 1개라고 했습니다. 그럼 봐봐. 딱 여기 나와 있는 물량을 봤을 때 여러분들 뭐의 비를 먼저 구해야 될 것 같니? 일단 이 가나다의 광도의 비를 구해야 돼. 딱 느낌이 왔을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자, 표현도의 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겉보기 등급을 통해서 우리는 겉보기 밝기의 비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공식 매번 나오는 거잖아. 겉보기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중심별의 광도에 비례한다. 그럼 얘들아, 얘를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지? 자, 광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 곱하기 뭐예요? 겉보기 밝기예요. 그지? 그럼 우리가 요걸 통해서 겉보기 밝기의 비를 구하고 거리 나와 있으니까 광도 비를 구해 놓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얘들아 가볼게요. 이런 문제 풀 때는 겉보기 등급이 클수록 겉보기 밝기는 더 어둡게 보이는 거니까, 그지? 가장 어둡게 보이는 애를 1로 잡는 게 좋아. 그래야지 계산하기가 편하잖아. 그럼 얘를 겉보기 밝기 상대값 1로 잡아볼게요. 그럼 가는 나보다 겉보기 등급이 5등급이 작잖아. 5등급이 작다는 얘기는 겉보기 밝기가 100배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100이 되겠지. 그 다음에 다는 나에 비해서 10등급이 작잖아. 10등급이 작다는 얘기는 얘를 상대값 1로 잡았으니까 얘는 겉보기 밝기가 10,000배 더 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는 다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광도비를 구하면 되겠다. 요거에다가 제곱을 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 100이 되겠지. 여기다가 제곱을 합니다. 그럼 16 곱하기 1이네? 얘는 16이지. 0.4에다가 제곱하면 0.16이죠. 0.16에다가 10의 4제곱, 만을 곱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건 1600이 된다고. 이게 바로 광도의 비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됐지? 자, 선지 가볼게요. 기억.
가는 주결성이냐?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가나다 중에서 주결성은 단 하나야.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백색 외성이 돼야 돼. 그리고 거성은 여기 없어. 알겠지? 그럼 일단 봤을 때 다는 가와 나에 비해서 표현 온도가 가장 어떻죠? 가장 낮아요. 표현 온도가 가장 낮아. 그리고 광도는 가 나에 비해서 다가 광도가 커요. 그지? 그럼 봐봐. 가 나에 비해서 다는 표현 온도가 낮은데 광도가 커? 표현 온도가 낮은데 왜 광도가 클 수가 있죠? 그래, 반지름이 크기 때문이겠지. 그래서 가 나에 비해서 다는 표면 온도는 낮고 광도가 크고 반지름이 큰 상태란 말이야. 그럼 HR도 상에서 내가 그려주긴 하겠지만 HR도 상에서 표현도가 낮은 쪽으로 가면서 광도가 크고 반지름이 커. 그치? 그럼 얘가 주결성이 되고 얘네들은 백색 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잖아. 그래서 자 봐봐. 대략적으로 HR도를 그리긴 할 건데 아마 여러분들은 빨리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아마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바로 판단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쪽에다가 쌤 표면 온도를 잡고 이쪽에다가 광도를 잡아볼게. 그럼 대략 잡았을 때 다는 가와 나에 비해서 표현 온도가 낮은 쪽이니까 이쪽으로 가겠지, 그치? 이쪽으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광도는 가장 커. 그리고 반지름도 커. 그러니까 다가 이쪽 어딘가 이런 식으로 찍힌다라고 가정해볼게요. 이게 다야. 그럼 가하고 나는 어쨌든 간에 다에 비해서 표현 온도가 높은 쪽, 그 다음에 광도도 작은 쪽, 반지름도 작아지는 쪽. 그러니까 이쪽 어딘가에 찍힐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므로 이 다가 주결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뭐 다시 한번 다를 좀 너무 멀리 찍긴 했는데 자, 이렇게 주결 라인을 쌤이 이렇게 잡아본다고 했을 때 다가 예를 들어가지고 주결성이고 여기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가하고 나는 둘 다 이쪽 어딘가에 이렇게 찍힐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얘네들이 백색 외성이 되고 다가 주결성이 된다. 굳이 여기서 찍는다면 가하고 나를 봤을 때 표현 온도가 가가 더 높죠? 표현 온도가 더 높은 쪽으로 가는 거야, 가가. 알겠지? 그리고 광도는 가가 나보다 광도가 크죠? 그러니까 가가 여기 어디쯤 이런 식으로 가가 찍히는 거고요. 나는 상대적으로 광도가 가보다 작으면서 그 다음에 표현 온도가 더 낮으니까 이쪽 어딘가 이런 식으로 나가 이렇게 찍히는 이런 상태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잡을 수가 있다. 대략 잡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백색 외성이구나. 광도 계급이 7입니다. 얘가 주결성이구나. 광도 계급이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가는 주결성이다 라고 했으니까 가는 주결성이 아니라 백색 외성이니까 틀렸어. 니은선지 반지름은 나가 가의 1.5배보다 크냐? 자,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요거는 이제 지울게요. 쌤이 참고하라고 내가 그린 것 뿐이니까. 자, 반지름으로 봤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광도식 쓰자. 반지름은 자, 표현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루트 광도에 비례하죠. 여기다 넣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나가 가에라고 했으니까 나는 가보다 표현 온도가 몇 배입니까? 2분의 1배네. 그지? 표현 온도가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자, 제곱을 넣을게요. 요거 보내. 바로 번분수로 씁니다. 광도는 나하고 가를 봤을 때 나는 가보다 나와 가가 16대 10이니까 그지? 나는 가보다 100분의 16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지? 100분의 16. 그래서 루트 나는 가에 비해서 100분의 16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됐지?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다. 그지?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 4분의 1 분모에 있고요. 분자는 루트가 바로 벗어지면서 자, 얘는 10분의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0분의 16이구나. 10분의 16이니까 1.6배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1.5배보다 크다는 당연히 맞는 선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디귿선지. 나의 절대등급에서 다의 절대등급 빼고 가의 절대등급에서 다의 절대등급을 뺀 것은 2분의 1보다 크냐 작냐를 물어봤는데 우리는 이미 여기서 광도의 비를 다 구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용하면 되겠느냐? 자, 보세요. 일단 분모부터 가볼게요. 나의 절대등급에서 다의 절대등급을 빼래. 그럼 나하고 다는 몇 배 차이죠? 광도 100배 차이입니다. 광도 100배 차이면 몇 등급 차이? 절대등급이 5등급 차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나의 절대등급 빼기 다의 절대등급은 5야, 5. 여기다 쓸게 5가 되는 거야. 5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쌤, 근데요. 왜 다의 절대등급에서 나를 빼지 않고 나에서 다를 뺍니까? 절대등급,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하고 다 중에서 누가 더 광도가 커? 다가 더 크니까 나가 절대등급의 숫자가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나에서 다를 뺀 거란 말이야. 됐지? 그래서 어쨌든 5등급 차이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빼기로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고요. 분자.
가의 절대등급에서 다의 절대등급을 빼래요. 그럼 가하고 다는 얘가 100일 때 얘는 뭐가 돼? 1600이지. 그럼 몇 배 차이예요? 16배 차이네. 아, 그러면 우리 했잖아. 한 등급의 차이는 내가 연습 많이 시켜서 외워버리라고 했잖아. 한 등급의 차이는 약 2.5. 광도 2.5. 2등급의 차이는 광도 약 6.25배. 그치? 3등급의 차이는 광도 약 16배. 왜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한 등급의 차이는 2.5. 2등급의 차이는 6.25. 3등급의 차이는 16, 16배. 4등급의 차이는 약 40배. 5등급의 차이는 100배.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 근사치로. 그러니까 여기는 16배 차이가 나는 거야. 16배 차이 나는 거니까 몇 등급의 차이야? 얘네들의 차이는 3등급의 차이다. 5분의 3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분의 3은 당연히 2분의 1보다 커요, 작아요? 크지요. 응? 그래서 디귿선지는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자, 우리 절대력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특히 이 니은선지 판별하는 게 조금은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어렵긴 한데, 뭐, 당연히 나는 쌤이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 니은선지 출제도가 이거구나, 라는 것을 감을 잡았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선지를 해결할 수는 있었을 텐데,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풀면서 내가 이거구나, 라고 해서 푸는 거랑, 내가 이걸 니들한테 어떻게 잘 전달할 거랑은 좀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이 니은선지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깔끔하고 너네가 확 이해가 되게끔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많이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최대한 한번 열심히 설명을 해볼게요. 알았지?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가에서 A, B, C가 있는데 일단 딱 보니까 C가 나이가 가장 많지. 그럼 C의 나이가 가장 많아. 그 다음에 B하고 A가 C를 관입을 했는데 지금 A하고 B를 봤을 때는 A보다 B가 나이가 더 어려. 그래서 나이 순서가 요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이 됐을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나이 순서는 요렇게 된다. 됐지? 그 다음에 문제 조건을 봐서 알겠지만 C의 절대 연령은 1억 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C의 절대 연령이 1억이야. 그럼 C의 절대 연령이 1억 년이니까 A와 B의 절대 연령은 무조건 1억 년보다 어때야 돼? 1억 년보다 더 어린 나이를 가져야 된다는 조건이 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서 A의 나이는 B보다 많아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뭐 익숙하죠? 그렇게 어려운 자료는 아니었어요. 자료가 생소하기보다는 이제 선지가 좀 생소했죠. 설정 자체가. 일단 보면은 방사성 원소의 함량분의 자원소의 함량이니까 모원소분의 자원소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일단 X를 봤더니 X에서 만나는 곳을 찾았더니 여기 3에서 여기 만나면 1억이죠. 그럼 3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얘가 1일 때 자원소가 3이 된다는 얘기니까 전체 모원소는 전체 처음의 양, 얘와 얘를 더한 4에 대해서 1만큼이 있다. 내가 항상 이렇게 바꾸는 게 문제 풀기 편하다 그랬지? 그럼 모원소는 처음의 양에 대해서 4분의 1만큼 남아있는 거야. 그럼 반감기 몇 번 온 거야? 2번 온 거야. 반감기 2번 올 동안에 1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니까 일단 정리하자면 X의 반감기는 몇 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0.5억 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됐지? 자,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자, 여길 잡아도 좋고 여길 잡아도 좋아요. 쌤이 그냥 여길 잡아볼게요. 여길 잡으면 1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1대 1이 된다는 얘기잖아. 1이 된다는 얘기는 분모가 1일 때 분자가 1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모원소 대 자원소가 1대 1이니까 모원소는 처음 전체 양에 대해서 2분의 1만큼이 남아있는 거지. 2에 대해서 1만큼. 그러니까 이게 반감기야. 그래서 Y의 반감기는 자 써볼게요. 자, Y의 반감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얘는 1억 년이 될 수밖에 없다. 아, Y가 X보다 반감기가 2배 길구나. 일단 이것을 기억하면 돼. 됐지? 그럼 이제 우리가 매치를 시키면 되는데 이런 거 매치시킬 때는 암석에다가 먼저 암석에 얘가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고 얘가 차지하는 게 몇 퍼센트인지를 먼저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암석은 A, B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여기 문제 조건에서 하나는 처음 양의 76%, 하나는 방사원소가 38% 중 서로 다른 하나라고 했어. 그지? 그럼 얘들아 봐봐. 하나가 76%야. 76%. A하고 B 중에서 누가 방사원소가 76% 있는지는 아직까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하나가 76%. 하나는 문제 조건에 의해서 38%야. 38%가 남아있는 거야. 그럼 이제 매치를 시키면 되겠지. 그치? 그럼 얘들아 봐봐. 요렇게 매치를 시켜보자. 요렇게 매치를 시키면 딱 봐도 있잖아. 76% 이거 뭐지? 그래. 내가 수업 때 열심히 얘기했잖아. 75%를 생각하면 되잖아. 근사값. 그럼 100에서 75%가 될 때까지는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지.
그럼 당연히 100%에서 76이 남아있을 때까지 시간도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매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0.25억보다 더 나이가 어린 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매치가 되면. 그럼 이렇게 매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아, 이건 딱 봐도 얘가 반감기가 1억인데 얘는 50%보다 더 적게 남아있잖아. 그럼 반감기 한 번이 무조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치가 되면 이 암석의 나이는 무조건 1억보다 어때야 돼? 많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돼, 안 돼? 안 되잖아. A하고 B는 C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1억 년보다 절대력이 무조건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매치를 시킬게요. 이렇게 짝꿍이고 이렇게 짝꿍이야. 됐지? 자, 그래서 얘는 Y를 포함하고 있고 Y의 반감기는 1억이야. 얘는 X를 포함하고 있고 얘의 반감기는 몇 억이야? 0.5억이야. 됐지? 일단 요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야 당연히 누가 더 나이가 많고 적은지는 우리가 판단이 가능할 텐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근사치로 대략 구한다면 76%가 남아있으니까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얘는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 걸린 거야. 그치? 76%니까 그러니까 얘가 반감기가 1억이니까 얘는 반감기의 절반인 0.5억보다 나이가 어린 거야. 됐지? 그럼 얘는 어떻게 주면 돼? 얘는 일단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50%가 되는 거야. 그 반감기 일단 한 번은 지났어. 그러니까 0.5억은 무조건 있는 거야. 여기다가 더하기.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 50%에서 38%가 될 때까지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내가 숫자 외워보려고 했잖아. 100과 50의 중간값 함량은 75. 50과 25%의 중간값 함량은 37.5%. 내가 외우라고 했잖아. 37.5%. 그럼 얘는 38%가 남아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100에서 50%가 될 때까지 시간이 된 거고 반감기 한번 지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50에서 37.5%가 될 때까지 시간. 요 시간은 역시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38%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겠지. 그러니까 얘는 요 반감기의 절반인 0.25억보다 더 짧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아마 충분히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연히 얘는 0.5억보다 크고 얘는 0.5보다 작으니까 얘가 나이가 많지? 나이가 많은 게 누가 돼야 되는 거야? A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A 함석에 있는 거고 얘가 B 함석에 있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선지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기억!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 원소는 Y냐고 물어봤습니다. A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X입니다. 틀렸어요. 이 문제는 니은 선지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디귿 선지를 먼저 풀어줄게요. 디귿 선지.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났을 때 A에 포함된 방사선 원소의 함량분의 B에 포함된 방사선 함량을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주면 되는 거냐면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났어. 자, 1억 년 후. 이때 뭐를 물어봤냐면 분모가 A에 포함된 방사선 원소의 함량, 분자는 B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 원소 함량이야. 그럼 어떻게 주면 되냐면 현재 입장에서 A는 몇 퍼센트가 있어? 38%. 38%야.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곱하면 되냐면 여기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선 원소는 X이기 때문에 얘의 반감기는 0.5억이지? 근데 현재로부터 1억 년 후라고 했으니까 반감기가 몇 번 지나야 돼? 2번 지나야 돼. 그럼 요 함량에 대해서 2번 지났으니까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이드니? 자, 그 다음에 분자는 현재 B는 방사선 원소 Y가 몇 퍼센트 있어? 76% 있지? 76%. 그지? 곱하기. 얘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몇 억이야? 1억이야. 그럼 현재로부터 1억 년이 지나면 반감기 몇 번 와? 한 번 오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를 곱하면 돼? 2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이걸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그럼 뭐 어차피 38에다가 2배 하면 76이니까 요거 1, 요거 2 약분하고 그 다음에 2 다시 지워지네. 그지? 그럼 뭐만 남아? 4만 남네. 4. 그지? 그래서 일단 이건 맞았어. 니은 디귿과 디귿이 하나만 있다면 참 좋았겠으나, 그치? 여기는 디귿도 있고 니은 디귿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니은을 우리는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좀 어려웠는데, 자, 일단 요거까지는 좀 지워보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봅시다. 자,
A와 B의 절대령 차는 0.256년보다 크냐를 작냐를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도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뭐냐면 자, 대략 따져봤잖아. 얘는 0.5억보다 나이가 어려. 얘는 0.5억 더하기 0.2억보다 나이가 어려.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니은 선지를 해결을 못한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선생님이 앞서 내가 설명할 때 조금은 빠른 속도로 설명한 것 같아서 내가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될 것 같아. 알았지? 요거 좀 어려우니까 잘 들으세요. 알았지? 최대한 내가 노력해 볼게. 자, 쌤이 앞에서 얘기한 게 결과적으로 이거잖아.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원소가 100%가 있었어. 그 다음에 반감기가 한 번 오면 50%야. 그치? 그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중간값이 몇 퍼센트? 75%. 매번 우리가 나온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50%가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 반감기가 한 번 더 오면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지. 그지? 그럼 50%와 25%의 중간값은 37.5%라고 내가 외우라고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었던 부분인 거야. 됐지?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동일한 방사성 원소라고 가정하는 거야. 동일한 방사성 원소일 때는 같은 시간 동안에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는 비율은 항상 어떻다? 같다. 그럼 얘들아 100에서 75가 될 때까지는 비율로 얘기한다면 100분의 75가 되는 거잖아. 4분의 3이라고. 50에서 37.5%가 될 때까지도 50분의 37.5지 역시 4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과 여기서 또 여기까지 가는 시간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다 알고겠지만 100에서 75%가 될 때까지의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짧은 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찬가지로 75%에서 50%가 될 때까지는 비율로 얘기했을 때 75분의 50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3분의 2란 말이야. 그럼 마찬가지로 37.5%에서 25%가 되는 것도 비율로 얘기하면 37.5분의 25가 되는 거니까 역시 3분의 2가 되는 거라고. 역시 이 시간과 이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수업 때 내가 누누이 강조했어. 그리고 이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의 시간보다 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봐봐. 얘는 100에서 76%가 남아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76%가 되는 지점이 있을 거야. 그치? 얘를 Y라고 할게. 즉 암석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B암석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라고 하고요. 방사원소 X고요. 암석 A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원소야. 근데 얘는 38%가 남아있으니까 37.5보다 약간 이쪽 어딘가에 얘도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가 뭐가 된다? 38%가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결과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는 75%에서 1% 차이 나고 여기는 37.5%에서 0.5% 차이가 나는 거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동일한 퍼센트의 차이란 말이야. 비율로 봤을 때는. 왜? 여기가 25의 차이고 여기는 12.5의 차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함량 변화가 이쪽이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0.5% 차이 나고 여기는 75하고 76은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의 위치와 여기의 위치는 비율로 봤을 때는 동일한 비율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얘 같은 경우는 100에서 76%가 남은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자, 내가 왜 50부터 따지냐면 0.5억이라고 하는 요 시간은 이미 무조건 디폴트 값이야. 디폴트 값 표현이 좋다. 무조건 세팅된 거야. 이미 얘는 38%라는 얘기는 0.5억이 됐을 때가 반감기 한 번이니까 요 때가 딱 50%가 남았을 때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얘는 50%부터 출발해가지고 요만큼에 해당되는 시간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요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게 이 문제의 의도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여기서 비율을 써주면 50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남아있는 거? 38%가 남아있는 요 비율과 요 비율을 따져줘야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왜 여기를 100으로 잡지 않고 50으로 잡았냐면 반감기 한 번은 이미 온 거니까 0.5억은 추가가 된 거고 얘가 0.25억보다 작은 정도와 얘가 0.5억보다 작은 정도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작은가를 지금 비교하라는 게 니은 선지 의도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만약에 여기서 0.5억보다 작은 정도와 여기서 0.25억보다 작은 정도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차이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얘네 둘의 연령 차이는 딱 0.25년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근데 이렇게 놓고서 봤더니 이거하고 이거 어라? 뭐가 똑같아요?
그래, 비율이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아. 그러면 이 차이랑 이 차이랑 똑같은 겁니까? 아니지요. 왜 아니지? 얘는 y고 얘는 x야. 반감기 자체가 y가 x보다 길잖아. 그치? 그럼 얘들아, 내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하는 거 잘 들어. y 같은 경우는 여기가 100이고, 자, 여기까지 쭉 연결해 볼게요. 여기를 76%라고 잡아볼게. 여기가 100%, 알겠지? 여기가 몇 퍼센트? 76%. 알겠지? 요만큼의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만큼의 시간이 있겠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여기를 몇 퍼센트 잡는다고? 50%로 잡아.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몇 퍼센트 되는 거냐면 38%가 되는 지점이란 말이야. 왜 얘보다 얘를 더 짧게 그렸죠? 얘보다 얘를 짧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 비율이 똑같지만 y보다 x는 반감기 자체가 어때? 더 짧기 때문에 같은 비율만큼 변화가 될 때 걸린 시간은 얘보다 얘가 더 될 수밖에 없어. 더 작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 여기를 쌤이 그냥 아까 마지노선으로 정하려고 했던 75%라고 잡고 여기를 37.5%라고 잡자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은 똑같지만 얘는 방사원소 y고 얘는 방사원소 x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길 수밖에 없지. 그럼 비율의 관점으로 얘는 76%가 남아있는 거니까 76%가 대략 한 여기라고 잡아보자. 여기라고 잡아보면 얘는 38%니까 어디라고 잡을 수가 있냐면 여기라고 대충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 즉 무슨 말이냐면 76%가 되는 거하고 38%가 되는 거는 100분의 76이나 50분의 38이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더 긴 거에 대해서 요 비율과 더 짧은 거에 대해서 요 비율을 생각해 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남아있는 요 비율이 누가 더 길 수밖에 없어? 얘가 더 남아있는 시간이 더 긴 시간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76에서 75%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38에서 37.5%가 될 때까지 시간보다 시간이 더 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도가 이거지. 아, 얘도 여기까지 올 때가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아. 얘도 여기까지 올 때가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아. 그리고 76%가 될 때까지도 당연히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야. 38%가 될 때까지도 당연히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시간이야. 근데 반감기가 y가 x보다 길다 보니 75와 76 사이에 해당되는 요 시간이 38과 37.5에 해당되는 요 시간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 지금 이 얘기야. 지금 문제 의도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치? 이해됐지? 그럼 결론적으로 요 차이가 더 크고 요 차이가 더 작다는 얘기구나. 그럼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얘는 0.5보다 작은데 0.5보다 작지만 0.5에 비해서 작은 정도가 더 많은 차이가 나. 이 얘기야. 얘도 0.25보다 작은데 얘보다는 더 적은 차이가 나. 작긴 하지만. 이래서 말이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더 많이 작아. 그럼 얘와 얘의 연령 차이는 0.25년보다 어떨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 0.5억에서 자, 여기 써볼게요. 얘가 0.5억보다 나이가 작은데 0.5억에서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을게. 이만큼이 작아. 얘는 0.5억에다가 0.25억을 더한 거잖아. 근데 이제 0.5억은 우리가 어차피 더하는 값이니까 놔두고 0.25억에서 얘도 요거보다 작으니까 빼기 베타라고 해주면 돼.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걸 알파라고 하고 요걸 베타라고 한다면 요 차이를 베타라고 한다면 애초에 반감기가 얘가 더 길기 때문에 같은 비율이라고 했을 때 요 남아있는 시간 자체는 얘가 더 긴 시간이 차이가 나. 즉 76%와 75%의 시간 차이가 38%에서 37.5%의 시간 차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해. 그러므로 알파가 베타보다 커. 남아있는 차이가. 그럼 알파가 베타보다 더 크다고 이게.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 응? 요거 쓰면 좀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0.26년보다 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요런 결론이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가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해. 애매하지만 본질은 뭐냐?
방사선 원소가 붕괴되는 비율이 똑같았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서로 다른 방사선 원소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달라. 그럼 당연히 반감기가 긴 쪽은 같은 비율의 함량이 남을 때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려.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남아있는 것도 얘가 더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얘가 더 적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것을 이해했다면 여기서부터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과 요거에 대한 요거의 비율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나 실제로 요게 차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시간 차이가.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지. 됐죠? 자,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니까 정답은 5번이 될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수능 해설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